먼저 채용비리 근절특별위원회의 지상호 의원이 임명장 투여를 바른미래당 채용비리 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2018년 10월 22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로 고맙습니다. 여기 한 말씀 하시죠. 먼저 재종호 위원장하고요. 아니, 전국대학생위원회 2018년 10월 24일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 인적 고용세술부로 사정 논란이 채용비 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고용세수 인노총이 합작한 국정농단입니다. 최악의 역대급 적폐입니다. 심지어는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는 청년들과 실업자들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적폐 청산을 하겠다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 정권이 더 큰 적폐를 행하면 이미 정권의 정통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정의롭지도 않았고 심지어 부패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헌법 정신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약속했던 그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지켜진 것이 있는지 이제는 스스로 국민께 답해야 합니다. 한 번 물으면 놓지 않는 지상욱 정신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끝까지 파헤쳐서 악의 뿌리를 뽑아내겠습니다. 국정조사 취지는 물론 특유의 고발 창구를 24시간 무기한 가동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고발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의 총력을 함께 해주시고 또 각 상임위별로 간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함께 모든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재종호 위원장 한 말씀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대표님이야 저우인 또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당 여러분들에게 좀 미약하지만은 제가 오늘 연기에 임명되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전국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직을 특위화하고 당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세 분의 박수. 그러면은 제21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소개합니다. 국정감사가 11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차 국감에서 우리 당은 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과오 납금이 4,980억 원에 이른 점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또한 국방위에서는 예술, 체육인 병역 특례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행안위에서는 제천 화재 참사 사건의 진상조사 과정에 유족과 도민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여 여야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문체위 소속 이동섭 의원께서는 대표적인 최첨단 산업인 게임 산업에 대하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무관심한 점을 지적하여 장병규 위원장으로부터 게임 산업 육성 의지를 확인받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바른미래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이동섭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태권도 기념사업과 진흥정책을 계속적으로 점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11차 국정감사 1일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신 이동섭 의원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보를 드렸습니다. 이동섭 의원입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도 유일하게 체육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 체육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또 스포츠계 비리들을 많이 지적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좀 포인트는 전혀 체육 전문성이 없는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을 청와대 실장이 부축해서 IOC 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IOC 총회에서 떨어졌습니다. 국가적인 망신 아닙니까? 어떻게 청와대에서 경제 살려야지 체육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한때는 IOC 의원이 3사람이나 있었습니다. 김은용, 박용선, 이건희 이런 막강한 IOC 의원이 우리 국제사회의 체육을 이끌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했는데 IOC 하나도 못 만드는 무능한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제가 지적하면서 IOC 의원이 바로 갖고 있도록 역할을 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규영 체육회장 때 e스포츠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고 선구자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종주국인데 이번에 아시안게임까지 갔는데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무능한 이 체육 지도자들을 지적을 해서 이게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는 유일하게 태권도 공인 구단의 스포츠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 30일 날 국회의원 225명이 공동 발의로 대한민국 국기는 태권도다 법률적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이 바로 10월 18일 날 시행해서 그날 제가 국감장에 제가 태권도 공인 구단의 예복을 입고 나와서 대한민국 국기가 앞으로 국민들이 사랑해주고 또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에서 계속 우리 체육계가 바라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국감 우수위원으로 선정해 주신 우리 손학규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批准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직접批准하라고 한 우리 당의 입장을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환영할 일일 텐데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나 하는 한심한 생각에서입니다. 정부는 남북 합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비준 동의 요구를 철회하고 독자적 비준을 하는 떳떳함을 보이든지 했어야 했습니다. 지난 8일 바른미래당은 의원 워크숍에서 토론 끝에 판문점 선언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을 지지하되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 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직접 비준한 것은 우리 바른미래당의 주장을 일면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여전히 계류 중인데 그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일입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하고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는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청와대의 지시대로 원칙 없는 법 해석을 한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도를 스스로 낮추는 일입니다. 9월 평양선언이 판문점 선언보다 좀 더 구체화된 사업협의를 담고 있는데 더 추상적인 판문점 선언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그보다 더 구체적인 평양선언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으로서 정부 스스로 평양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가 불필요함을 인정한 셈입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비준 동의의 논리적, 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기당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기를 원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대통령이 직접 비준해야 합니다. 지난 6.15 선언과 14선언 모두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론 분열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성과에 급급해서 남북관계를 조급하게 처리하지 마시고 이제는 해외 순방 잔치에서 벗어나 경제에 올인하십시오. 민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민생의 현장을 방문해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으셔야 합니다. 경제가 움직이는 현장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산만 낭비하고 일자리는 날려버린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시고 책임자를 문책하십시오. 일자리위원회를 없애고 일자리 수석도 없애십시오. 산업 현장과 신기술 현장을 찾아보십시오. 내일의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급락을 해서 연중 최저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최저치를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도에 의한 것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국내 증시가 기업들 실적보다 심리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현실적인 심각함에 더해서 어두운 미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IMF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8%로 내다봤고 내년은 이보다 더 낮은 2.6%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고용 쇼크와 제조업 경기 하락 및 국내 투자 저조라는 현실 지표가 종합된 결과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안이한 인식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오죽하면 국책연구기관인 KDI조차 고용 대란의 원인이 노동 수요 축소 때문이고 이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초래했다고 지적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경제는 현실 지표와 시그널 지표 모두 최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의 펀드멘털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풀어야 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강력한 구조 개혁으로 경제의 체력을 다시 키워야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0.9%로 이미 결정된 바 있고 시행 시기가 현행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손학규 당대표님의 지시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시행 시기에 관한 당내 검토를 거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되 그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 의원총회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원책, 한국당의 전원책 변호사에게 경고합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보수 대통합이 아니라 보수 대공멸의 주범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연일 전원책 변호사는 태극기 부대도 보수다. 그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하고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까지 태극기 부대도 보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태극기 부대는 보수가 아닙니다. 태극기 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류도 없고 죄도 없다는,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령으로 모시는 개인 숭배 집단에 불과합니다. 물론 태극기 부대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집회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태극기 부대를 주도하는 박사모 같은 그런 조직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특정인을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보다 더 상위의 가치에 두고 특정인을 그저 수령을 모시는 개인 숭배 집단일 뿐입니다. 이런 개인 숭배 집단을 보수라고 규정하는 것은 보수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심지어 전원책 변호사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태극기 부대 포용 발언이 나오니까 한국당 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성한 것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반혁명 세력의 도전입니다. 현재 전원책 변호사는 보수 대통합이 아니라 이런 태극기 극우 세력들과의 묻지마 대야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대야합은 보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완전히 죽일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민노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노동부에 요청을 해서 아직까지도 고용세습 단체 협상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 명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확인된 것은 민주노총은 고용세습의 대마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현재 2018년 10월까지 이 고용세습 단체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노조가 13개입니다. 13개 중에 9개가 민주노총입니다. 9개가. 그 중에 가장 큰 노조는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단협, 고용세습 단협 내용을 보면은 일반 청년 취업 준비생은 노조 자녀들과 취업에 있어서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지 않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채용 시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 조건에서 우선 채용한다. 그러니까 일반 취업준비생과 노조 자녀가 있으면 노조 자녀를 먼저 채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25년 이상이 아니더라도 재직 중에 사망한 조합원이 있을 경우, 이거 꼭 조합원이어야 됩니다. 조합원이 있을 경우에는 직계 자녀 1인에 한해서 우선 채용한다 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도 민주노총이 주도한 것입니다. 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에서 2016년부터 고용세습 단협을 조사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됐을 겁니다. 아마 적어도 10여 년 이상이 됐을 겁니다. 이런 단협을 유지해 왔던 것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국민 앞에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 앞에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특별 조치라도 발동해서 이 민주노총 고용 세습의 전모를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검열과 언론 통제가 전방위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일부 장관이 정무적 판단으로 언론사 기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도 사실상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책특위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가짜뉴스 콘텐츠 목록을 보내서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삭제를 종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은 단 한 건도 삭제할 수 없다면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구글 코리아가 이제 곧 처벌 대상이다 라는 언급까지 하면서 사실상의 언론 통제,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SNS를 강하게 통제하고 자체적으로 검열 시스템을 구축한 자국의 SNS만 사용하게 강제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이지만 중국몽을 같이 꾸고 싶다 라고 하신 말씀이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따라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민주당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만약 하태경 의원이 콧구멍이 3개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허위 정보지만은 하태경 의원이 싫다는 표현은 불쾌하더라도 정치인이 감내해야 할 평가입니다. 그리고 저희 야당 정치인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불편하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지위를 내려놓으십시오. 또한 내년 초부터는 원래는 검열이 불가능한 인터넷 보안 사이트들인 HTTPS 사이트들의 접근 차단을 위해서 HTTPS 프로토콜의 설계상 결함인 SNI 정보를 접근해서 막는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우편물에 비교하자면은 지금까지는 편지 봉투에 해당하는 편지 봉투 상에 인터넷 패킷의 배달 주소만 보고 사이트들에 대한 차단을 했다면은 이제는 편지를 검열하기 위해서 모든 편지 봉투를 뜯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재철 의원이 보안 결함을 이용해서 정보를 취득한 것을 놓고 야당 목석을 떨었던 정부 여당이 이제는 모든 국민의 모든 인터넷 패킷을 열어보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란물과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포장하지만은 민주당과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가짜뉴스로 규정해서 구글 코리아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 그를 넘어선 광범위한 검열을 시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2007년 정권의 인기가 떨어져가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던 기자실 대못질을 감행했던 노무현 정권의 데자부를 떠올릴 겁니다. 국민은 정권을 자유롭게 비판할 권리가 있고 감시당해야 하지 않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통제, 검열 시도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어제 문재인 특보가 방북특별시민단을 불러모았습니다. 방북 단원들은 뭐 친선 모임으로 이렇게 모여서 간 게 아니고 정부가 엄선해서 그 수행을 한 겁니다. 특히 대기업 총수들은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고 북한이 모시고 오라고 해서 같이 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다시 모임에 불렀습니다. 저희가 정말 의심이 됩니다. 뭐 평양냉면 이야기 30분, 고려회 그리고 뭐 고려회를 결성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정치 권력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특보는 미국은 미국대로의 입장이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의 입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의 입장만 대변하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만 9세에서 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월 20만 원씩 연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돈이 뭐 교재 구입비, 온라인 학습비, 또 중식비, 교통비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아이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돈의 사용처는 정하지만 현금으로 주고 사용한 것을 따지지 않겠다.
그럼 왜 사용처를 정합니까? 만 9세이면은 월 20만 원, 연 240만 원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없는 나이입니다. 이 돈이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더 불러내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셨는지, 이 돈이 학교 밖 아이들을 그대로 안주시켜 버리지는 않는 건지, 이 돈이 지방에 있는 학교 밖 아이들을 무작정 서울로 오게 만드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자 조희연 교육감은 일단 현금으로 시작하지만 카드로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카드나 바우처로 시작하십시오. 왜 아이들을 시험에 들게 합니까? 그리고 이 정책에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왜 매년 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제도권 내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감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더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연수원 원장을 이성권 전 17대 국회의원이면서 바른미래당의 부산시장 후보였고, 바른미래당의 부산시당 공동위원장을 지낸 분, 고베 대한민국 총영사를 지낸 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분이 오늘 일본 출장이라 다음 주에 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권 전 의원이십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면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